7명의 시댁 식구들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모두 소파에 앉아 제가 퇴근해서 설거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소리까지 질렀죠. 시중 들기 싫으면 당장 꺼져. 단 3일 후 그 남자는 집까지 전부 잃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서울의 가을밤, 공기가 두꺼운 코트마저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잠 못 이룬 깊은 눈과 지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회의와 외국 파트너와의 긴장감 넘치는 협상까지 끔찍하게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32살 이서연, 유수의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14시간의 고된 업무를 막 끝낸 참이었죠. 하지만 육체적 피로는 그 집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밀려오는 정신적 피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의 50억짜리 고급 주택, 그곳은 저의 꿈이었고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35억은 제 부모님과 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낸 10억은 대부분 대출이었죠. 하지만 그는 허울뿐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공동 명의를 요구했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저는 순식간에 위태로운 공동재산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차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주차를 마친 뒤 저는 차 안에서 몇 분 더 앉아 남은 힘과 인내심을 긁어모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위로나 저녁 식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고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휴식 공간이어야 할 거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TV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막장 드라마 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김 여사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사는 두 시누이 박미나와 박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남자 주인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첫째 시누이 미나는 기름 묻은 손으로 새우깡을 입에 계속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민지는 제 옷차림을 헐뜯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시간에 기어 들어와요. 집에 사는 귀신 같아요. 정말. 민지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직접적인 인사는 아닌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냅둬. 민지야, 우리 집 며느리가 원래 저렇잖아. 밖에서 돈 버는 건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우병이라니까. 예, 미나야. 엄마가 새로 사준 내 옷 예쁘지 않니? 김 여사는 제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미나와 민지의 아이들, 3명의 조카들은 식탁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의 고함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무질서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제가 더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러운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갈비찜 소스가 말라붙어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우지 않으면 내일 아침 더 심한 잔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지난 6년간 저는 제 집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이자 무급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극한까지 억제된 인내심이었습니다. 아, 새언니.
퇴근해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좀 빨리빨리 좀 해요. 온종일 음식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 우리 드라마 보는데 방해되잖아요. 미나가 TV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비웃는 눈빛과 보이지 않는 잔인함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기에 저는 버텨야만 했습니다. 저것 봐. 우리 미나는 애도 잘 키우고 외모도 잘 가꾸잖아. 근데 넌 얼굴이 맨날 저렇게 구하니 귀신 같아. 남편이랑 살면서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러다 남편이 질려서 딴 여자 찾는 거야. 김 여사는 다시 독서를 퍼부었고 민지는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2층 침실에서 남편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제가 출장 선물로 사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실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 이 드라마 진짜 재밌네요. 그냥 계속 보세요. 서연이 쟤는 들어오면 알아서 할 거예요. 감히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민주는 어머니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사도우미처럼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파란색 셔츠 다려놨어요. 옷장에서 직접 꺼내 입어요. 나 너무 피곤해서 힘이 없어요.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감춰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와 제 반미터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꿈을 대고 밤 10시가 되도록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네가 이 집의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랑 동생들이 당신이 치우기만 기다리다가 차도 못 마시고 있잖아.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 민주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 그릇 하나를 1시간째 닦고 있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이 집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내 아내로서 나와 내 가족에게 봉사해야 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민주는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놓았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년간의 인내, 6년간의 굴욕이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준 씨, 내가 오늘 몇 시간 일했는지 알아요? 방금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 집에 있는 7명 중 단 한 사람도 이 더러운 그릇 몇 개 닦는 걸 도와줄 수 없었어요? 난 당신 아내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미소였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일이 뭐 그리 중요해. 일하면 월급 받는 건 너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돈 좀 번다고 기어오르려는 거야? 잘 들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시댁에 봉사할 줄 알아야 해. 나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시중 들기 싫으면 당장 꺼져. 그는 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꺼져라는 두 글자가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피로와 굴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서운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비웃음 섞인 TV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 소리를 질러야 무서운 줄 알지.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잘난 척은. 집에 오면 결국 시중드는 신세면서. 감히 나가겠어. 50억짜리 이 집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김 여사의 말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되섰죠. 6년간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스탠드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과거에 이서연이 강철 같은 결심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이나 보석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저축통장, 그리고 초기 자본금, 35억의 출처를 증명하는 금융 서류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혼전재산 약정서까지. 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잠갔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가 가득 찬 초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가 늘 앉는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밑면에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신속하고 깔끔하고 은밀하게 해야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새언니, 청소 다 했어요. 이리 와서 얘기 좀 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곧장 가서 미리 준비해둔 차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평범한 티백 몇 개와 메모지가 들어있었죠. 저는 상자를 가장 잘 보이는 주방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 좀 피곤해서 며칠만 친정에 가서 쉬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차예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친정에 가. 또 무슨 가짜는 걸로 삐졌어. 가려면 가. 누가 시중 들어주나. 어디 한번 보자. 빨리 돌아와서 집안일이나 할 생각해. 민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토라졌다가 곧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몸 조심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TV 소리와 웃음소리, 김 여사의 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친정이 아닌 제 개인 계좌로 몰래 사둔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고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25층의 제세 오피스텔. 밤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지난 6년간 무급 가사도우미로 살았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도윤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보고 꺼지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오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피로가 아닌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6년 동안이나 네 결정을 기다렸어. 서연아, 더는 못 참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 첫날부터 운명의 그날 밤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투자회사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억대 연봉의 35억의 예금과 결혼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똑똑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신사적인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매우 다정했습니다. 항상 제 커리어와 지성을 칭찬했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맹목적으로요. 결혼을 결정한 후 우리는 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부 둘이 살기에 적당한 작은 빌라를 원했지만 민주는 50억짜리 이 집을 고집했습니다. 서연아, 난 남자야. 체면이 있지. 내 친구들은 다 큰 집에 사는데 이 집 사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보탤게.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가 35억을 내고 그가 10억을 대출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망설였던 부분은 그가 공동 명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돈을 더 많이 낸 거 알아. 하지만 서연아, 내 이름이 없으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아내한테 얹혀 사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거야. 남자의 자존심을 이해해줘. 민주는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양보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공동 명의에 동의한 것이죠. 제 절친인 도윤 오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아, 내 전 재산을 그렇게 걸면 안 돼. 사랑은 사랑이고 재산은 재산이야. 그 사람 체면이 걱정되면 공동 명의는 해주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 해. 내 돈 35억은 지켜야지. 그 후 도윤 오빠는 상세한 혼전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저의 초기 투자금 35억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혼 시 이 금액은 저에게 우선 반환되며 남은 재산만 반으로 나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한쪽이 폭행, 강요 또는 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그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재정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 약정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제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사흘 동안 토라져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깊이 생각해봤어. 도윤이 말이 맞아. 투명해야지. 그리고 난 널 사랑하니까 너한테 잘못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네가 먼저 서명해. 난 나중에 할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제가 집을 사는 것에 동의하고 자신의 이름이 공동 명의로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 조항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류에 급하게 서명했습니다. 그의 휘갈겨 쓴 서명을 보며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이 남았지만 사랑과 신뢰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약정서는 지난 6년간 제가 소중히 보관해 왔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지옥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결혼 직후 바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은 순식간에 비좁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는 시댁을 돌봐야 한다. 너 일하는 건 좋은데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 난 늙어서 힘든 일 못해.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집에서 공식적인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부엌으로 달려가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첫째 시누이 미나가 이혼하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집안일과 육아의 부담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고 심지어 두 조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와 미나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연봉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맨날 이렇게 늦게 오면 누가 가족을 챙겨? 여자는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랑 애들 돌봐야지. 아니면 이혼하든가. 김 여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둘째 시누이 민지 역시 이혼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총 8명이 제 집에 북적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50억짜리 집은 시댁 식구들을 위한 무료 하숙집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경멸과 모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새언니, 이 옷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눈이 삐었어요. 미나는 아들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우리 민지는 저렇게 야무진데 넌 뭘 해도 느리고 서툴러. 돈 버는 재주밖에 없으면서. 근데 돈 벌어봤자 이 집 식구들 시중 드는 데나 쓰는 거지. 김 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 딸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민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미안해하며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호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와 두 시누이는 매일 그의 생각을 좀먹었습니다. 남자는 기둥이어야지, 아내는 복종해야 하고, 제가 돈은 벌지만 가족을 돌볼 줄 모르면 쓸모없어. 점차 민주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고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제가 8명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에 대한 제 사랑은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오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오빠한테 보냈어요. 등기부등본, 약정서, 그리고 특히 거실에 설치해둔 녹음기까지요. 제가 떠난 후에 분명히 아주 의기양양한 대화들을 나눌 거예요. 도윤 오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이 약정서가 황금 열쇠야. 민준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집을 팔자고 고집하는 게 하늘이 준 기회야. 질질 끄는 소송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속전속결로 게임을 끝낼 거고 내가 완벽한 승자가 될 거야. 빠르고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오빠, 저들이 반격할 틈도 없이 6년간의 제 굴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자유와 복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지만 사과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서는 오만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과 재산을 떠나서는 견디지 못하고 곧 후회하며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지만 나약하고 항상 어머니와 동생들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아직 사랑하기에 떠났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남겼습니다. 교묘하게 설치된 녹음기였죠. 그날 오후 제가 도윤 오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 오빠를 쳐다봤고 그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집 나가면 끝인 줄 알아? 당장 돌아와. 어머니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 몰라. 미나랑 민지는 밥도 할 줄 몰라. 빨리 와서 밥 차려 당장. 민주는 분노와 명령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는 걱정이나 후회는 한치도 없었고 시중들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기억 안 나요? 3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꺼지라고 해서 꺼졌잖아요. 뭘 더 원해요? 뭐, 꺼져. 너 지금 무슨 유치한 장난을 하는 거야. 경고하는데 안 돌아오면 이혼이야. 이혼하면 이 집은 꿈도 꾸지 마. 이 집은 공동 재산이니까. 50억짜리 집 너랑 정확히 반으로 나눌 거야. 민주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극도로 놀란 척했습니다. 반으로 나눈다고요? 50억을요? 그럼 제가 25억을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민주는 제 목소리가 나약하고 탐욕스럽게 들리자 즉시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25억이야. 하지만 나랑 나눠야지. 돌아올지 말지. 네가 알아서 생각해. 이혼하면 누가 창피하고 누가 더 힘들겠어. 네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목소리에서 냉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민준 씨, 이 결혼 생활을 더는 끌고 싶지 않아요. 이혼에 동의할게요. 집 팔아서 돈 나누는 것도 동의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진심이야. 집 팔아서 반으로 나누는 거 동의한다고?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집 파는 거 알아볼 힘이 없어요. 당신이 매수자를 찾아줘요.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서 나누면 되죠. 동의하죠?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이겼다고, 제가 돈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해. 기다려, 당장 매수자를 찾아볼 테니까. 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도윤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서연아. 제 무덤을 제가 팠네. 25억을 받을 생각에 눈이 멀어서 불나방처럼 집을 팔려고 달려들 거야. 우리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겠어. 도윤 오빠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속도를 내야 해. 내가 이미 비밀 매수자를 준비해 뒀어. 다음 단계는 녹음기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비밀 앱을 통해 녹음기와 연결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그 애한테서 전화와서 뭐래? 잘못했다고 빌디? 이혼하겠대요. 어머니, 집 팔아서 돈 반으로 나누는 것도 동의했어요. 50억이니까 제가 25억을 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서연, 쟤는 돈에 환장해서 돈 잃을까봐 무서워서 제 말 들을 거라고요. 민주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환호했습니다. 최고예요. 우리 오빠가 최고. 25억이라니 어머니, 저 새 아파트 살 거예요. 이제 저 성격 더러운 새언니랑 같이 안 살아도 돼요. 내가 말했잖아. 저런 여자는 소리를 질러야 무서운 줄 안다고. 돈 좀 번다고 잘난 척하더니 집에 오면 결국 무급하녀 신세지. 25억이라 민준아. 그 돈으로 크게 사업해서 이 서울 바닥에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보여줘야 해. 김 여사는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학대하며 제 집에서 봉사를 강요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민주는 완전히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나약한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 필요한 서류들 전부 준비해 주세요.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 사람들 얼굴 하루도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잘못된 결혼으로부터의 해방. 민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집을 매물로 올렸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돈을 더 받기 위해 시세보다 약간 높은 50억을 제시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비밀 매수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투자자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강 대표님을 섭외했어. 강 대표님은 서울의 부동산을 찾는 외국 투자 펀드의 대리인 역할을 할 거야. 이 펀드는 신속하고 높은 가격에 매입을 원하지만 모든 절차가 명확하고 즉시 입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야. 강 대표님의 까다롭지만 호탕한 태도는 민준과 그 가족이 의심할 틈도 망설일 틈도 주지 않을 거야. 도윤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함께 상세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읽기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서였죠.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자가 AL 투자개발 유한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와 도윤 오빠가 제 개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오래전에 설립한 회사였죠. 계약서에는 수많은 복잡한 법률 조항이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그 어머니는 50억이라는 숫자와 분배될 돈에만 신경 쓸 거야. 매수자와 다른 법적 의무에 관한 조항들은 절대 꼼꼼히 읽지 않을 거야. 탐욕이 눈을 가릴 테니까. 도윤 오빠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전화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 매수자 찾았어요?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린 것 같은데 누가 살까요? 민준은 전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이서연, 걱정 마. 큰일은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미 찾았어. 외국 투자 펀드인데 50억에 사겠다고 동의했어. 나 능력 있지? 저는 마음속에 비웃음을 억눌렀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잘 처리해요. 전 그냥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강 대표는 고급 세단을 타고 세련된 외모와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며 집을 보러 왔습니다. 김 여사와 두 시누이는 집을 청소하려 애썼지만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모습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무질서한 가족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흠을 잡았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우리는 투자 펀드로서 이 집을 대표 사무실로 사용하려는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전혀 전문적이지 않군요. 집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불안해했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그 까다로운 아저씨에 대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50억에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취소됩니다. 저희는 일정이 급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3일 안에 바로 이사하겠습니다. 민주는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빛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른 복잡한 조항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곧 나눠 가질 큰돈만 생각했습니다. 강 대표가 떠난 후 민준의 가족은 광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이 받게 될 25억을 계속해서 계산했습니다. 25억이라니. 미나야, 민지야. 봤지? 엄마가 그랬잖아. 전현을 내쫓으면서 돈까지 벌게 됐다고. 민준아, 너 엄마한테 서울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반지 사줘야 한다. 김 여사는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민준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운 좋게 집을 비싼 값에 팔았고
곧 25억으로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 능력이 있다고요. 계절을 가리키면은 돈 버는 것밖에 모르지만 돈을 불리는 건 바로 저라고요. 저는 녹음된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에 한치의 동정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오만함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제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 여사, 미나, 민지와 세 조카는 곧 손에 궁돈에 대한 광적인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돈 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돈 분배에 대한 사소한 다툼,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 집에 살고 있으며 이 부유함을 즐길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25억, 미나야, 난 당장 강남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살 거야. 더는 이 좁은 데서 살기 싫어. 김 여사는 환한 얼굴로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비원도 있는 그런 아파트 사야 해요. 이런 주택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전 새 차 사서 애들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래야 체면이 서죠. 비싼 보석 세트도 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예요. 미나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간식가게 열 거예요. 이제 새언니 눈치 안 봐도 돼요. 민지도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서연 걔가 회사에서 돈 벌어봤자 결국 우리 시중 드는 데 놨었잖아요. 우리가 못 누릴 게 뭐 있어요? 민주는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검색했고 심지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연, 돈 나눌 준비나 해. 내가 말했지. 난 능력이 있다고. 넌 은행에서 월급이나 받으며 일개미처럼 살지만 난 이제 사장이 될 거야. 등기부등본이랑 서류들 잘 챙겨와. 딴 생각하지 말고. 민주는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함이 제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녹음 앱을 끄고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짐은 다 쌌어요. 가족들 살 새 집은 구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태도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왜 물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짐 싸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내일 계약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나갈 거야. 너나 서류나 잘 챙겨와. 민준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 집 제가 35억을 냈어요. 6년 동안 여기서 가사도우미처럼 살았고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나를 모욕하고 학대했어요. 내일 당신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너 미쳤어? 지금 나 겁주려는 거야? 모든 것을 잃어? 난 곧 25억을 손에 깬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모든 건 김도윤 변호사가 준비했어. 내 변호사가 아니라 내 변호사라고. 넌 아무것도 못해. 김도윤 변호사는 제 변호사예요. 민준 씨,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에 빠진 민준을 남겨두고 말이죠.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제가 절망적으로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죠.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일은 학대받던 아내 이서연의 마지막 날이자 자유롭고 복수심에 불타는 이서연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연한 회색의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는 높게 묶었습니다. 민준이 익숙하게 보던 지치고 초라한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김 여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에 커다란 금 장신구를 하고 마치 파티에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녀는 저를 경멸과 승리감에 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꼴에 꾸밀 줄은 아네. 잠옷바람에 올상짓고 올 줄 알았더니 어차피 우리 민준이랑 같이 서는 마지막 날이잖아. 김 여사는 비꼬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 대표, 김도윤 변호사, 그리고 회계 직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큰 거래에 절대적인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 오빠는 표정 없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명 후 대금은 즉시 이체될 것입니다. 강 대표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민준이 급하게 잡으려 했지만 김 여사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낚아채 휙휙 넘겼습니다. 어이, 변호사 양반. 50억이라는 금액은 확실한 거지. 돈은 누구 계좌로 들어와? 명확하게 나누는 거 맞아? 김 여사는 돈 문제에 대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대금은 두 분의 공동 계좌로 이체될 것입니다. 그 후 저희가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혼 합의서에 따라 정확히 분배할 것입니다. 도윤 오빠는 이혼 합의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계약서에 인쇄된 AL 투자개발 유한회사. 나는 이름이나 다른 복잡한 조항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50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명해. 빨리 서명해. 돈이 계좌에 들어오면 우리 거야. 김 여사는 재촉했습니다. 민준도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페이지에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의 휘갈겨 쓴 서체는 탐욕과 조급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제 부분에 서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마치 어두운 시대에 종지부를 찍듯이. 양측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회계 직원이 대금 이체가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총액 50억 원이 AL 회사 계좌를 통해 이체되어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열었고 몇 초 후 후계자 입금을 알리는 메시지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저것 봐. 돈 들어왔어 봤지? 김 여사는 기쁨에 겨워 크게 웃었고 민준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승리자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김도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함이 아닌 차갑고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김 여사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이혼 소송의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기 서명된 재산, 분할 약정서와 방금 서명하신 매매 계약서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여전히 기쁨에 잠겨 있었지만 도윤 오빠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수자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도윤 오빠는 매매 계약서를 들어 매수자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 50억 원짜리 주택의 매수자는 바로 AL 투자개발 유한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서연 씨가 유일한 소유주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서연 씨는 방금 자신의 집을 50억 원에 다시 사들여 유일하고 합법적인 소유주가 되신 겁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가 자기 집을 다시 사? AL 회사가 뭔데? 민준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윤 오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보신 50억 원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이서연 씨의 회사 계좌들을 통해 이동한 서류상의 거래 금액일 뿐입니다.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윤 오빠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6년 전 박민준 씨가 서명한 혼전 재산 약정서에 따라 계산하겠습니다. 그는 상세한 계산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 50억 원, 이서연 씨의 초기 자본금 35억 원, 세금 및 변호사 수수료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학대 및 가사노동 강요 조항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명확한 녹음 증거에 따라 이서연 씨는 지난 6년간 무급 가사도우미로 취급당한 것에 대해 11억 5천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숫자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김 여사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들을 공제한 후 도윤 오빠는 계속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초기 기여금과 매매 차익을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남은 금액은 총 5천만 원입니다. 도윤 오빠는 민준 쪽으로 수표 한 장을 밀었습니다. 이것이 박민준 씨가 이번 결혼 생활에서 받게 될 최종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전처가 주는 마지막 창업 자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도 안 돼. 날 속였어. 사기야. 민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씨, 모든 것은 법에 따랐습니다. 당신은 혼전 재산 약정서에 서명했고 매매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도윤 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표를 보고 민준을 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6년 전에 나보고 꺼지라고 했죠. 오늘 저는 그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 집에서 꺼져야 할 차례예요.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혼란과 극도의 굴욕 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기절한 어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이야말로 탐욕과 허상 위에 세워진 한 가족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들은 집과 돈뿐만 아니라 곧 손의 쉰부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직후 저와 도윤 오빠는 주택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50억짜리 집은 공식적으로 AEL 투자개발 유한회사, 즉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이제 도윤 오빠의 전문 경호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난 직후 바로 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소음도 경멸 어린 웃음소리도 역한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의 가족이 곧 시작될 부유한 삶을 준비하며 급하게 짐을 싸다 남긴 지저분함과 어수선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침실로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더러운 그릇들은 여전히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미나와 민지의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혐오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내가 청소업체랑 건축가 불렀어. 곧 와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야. 도윤 오빠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사무실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오빠. 하지만 보고 싶어. 그들이 남긴 이 기념품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이건 내 6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증거야. 이 감정을 똑똑히 기억해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곧 25억을 손에 쥐고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방은 대출 서류와 허황된 부자 계획서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위에서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큰돈을 받게 되었다는 자랑이 담겨 있었죠. 그의 자만심과 오만함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는 어지러웠고 김 여사의 값싼 보석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민준의 낡은 셔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셔츠 주머니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자기야, 전화 꼭 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오래전부터 저를 배신해 왔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잔인함으로요. 저는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곧이어 건축가와 전문 청소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과 청소 작업을 모두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 집을 민준 가족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은 새로운 요새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잔소리나 그릇 부딪히는 소리, 8명의 아침 식사를 걱정하는 불안감에 깨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6년 전의 이서연, 아니 그보다 더 강해진 이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사랑하는 일,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누군가를 섬기거나 통제받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소식은 도윤 오빠를 통해 상세히 전해졌습니다. 민준과 김 여사는 퇴원 후 그 5천만 원으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을 임대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이혼으로 단돈 5천만 원만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실업자의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민준을 성급하게 집을 팔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매일 싸웠습니다. 김 여사는 충격 후 더욱 병약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임대한 비좁은 집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편안하고 호화로웠던 생활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궁핍과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이 자리했습니다. 그 사람 너한테 전화 안 해? 도윤 오빠가 물었습니다. 10통도 넘게 했어. 안 받았어.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계속 연락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준비는 해뒀어? 응. 오빠가 서면 진술서랑 녹음 파일 준비해줬잖아.
민준이 계속 귀찮게 하면 그냥 그거 보내려고. 직접 대답 안 할 거야.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는 내 최고의 친구야. 저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저를 무시했던 자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일주일 후, 민주는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0억짜리 집이 손에서 사라지고 자신에게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애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회사와 집 리모델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있을 때 민준에게서 긴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서연, 내 말 잘 들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너는 독사 같은 년이야. 날 속이고 우리 엄마를 속였어.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지금 거의 누워만 계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넌 내 아내였어.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당장 돌아와서 집을 돌려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미안해. 다시는 어머니랑 동생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할게. 제발 돌아와. 집 돌려주면 이혼하고 아무것도 안 받을게. 내 말 듣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비참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너 착한 사람이잖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조카들도 아직 어리다고. 다시 생각해봐, 서연아.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도윤 오빠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민준 씨, 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마지막 말이에요. 제가 그에게 보낸 녹음 파일은 녹음기에서 수집한 가장 중요한 대화들을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의 시중 들기 싫으면 당장 꺼져 라는 말, 김 여사의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잘난 척은 집에 오면 결국 시중 드는 신세면서 라는 말, 미나와 민지의 이서연 걔가 회사에서 돈 벌어봤자 결국 우리 시중 드는 데나 썼잖아요 라는 말, 그리고 제가 떠난 후 민준이 이서연 걔는 돈에 환장해서 돈 잃을까봐 무서워서 제 말 들을 거라고요. 저 곧 25억 생겨요. 라고 자랑하던 말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10분 만에 제 전화가 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녹음 파일을 들은 것이었죠. 이서연, 이 악마 같은 년, 내 말을 도청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넌 사람이 아니야. 당장 집 돌려줘. 널 고소할 거야. 김도윤 변호사도 고소할 거야. 널 사기죄로 법정에 세울 거라고. 다음 메시지는 미나에게서 왔습니다. 새언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오빠랑 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다니. 양심도 없어요? 우리가 언니 고발할 거예요. 언니가 우리 오빠 돈을 사기쳤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존하고 봉사받는 것에 익숙했던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보이는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맞고소 서류 준비했어. 그들이 고소하면 우리가 이겨. 혼전 약정서, 정신적 학대와 가사 노동 강요에 대한 녹음 증거,
그리고 내 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 절망 속에서 스스로 가라앉게도 저는 민준 가족 모든 구성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조차 없는 완전히 깨끗한 새 삶을 원했습니다. 그동안 집 리모델링 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가구를 다시 고르고 구조를 바꾸어 집을 독립적인 여성 사업가의 스타일에 맞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예전에 김 여사가 누워서 TV를 보며 저에게 명령하던 소파가 있던 자리에 큰 서재 책상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제 개인 사무실로 제가 일하고 자유롭게 창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6년 전의 모든 먼지와 오물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과 돈을 잃은 후 민준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허울뿐인 체면을 중시하는 자의 몰락은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는 5천만 원으로 좁은 연립주택을 임대했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지만 민준, 김여사, 미나, 민지와 세 조카까지 총 8명이 그곳에 낑겨 살아야 했습니다. 비좁음과 궁핍은 즉시 그들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제 시중을 받는데 익숙했던 김 여사는 스스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나와 민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두 시누이도 맞받아치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이 쓸모없는 놈아. 엄마가 그랬잖아. 이서연 말 듣지 말라고. 이제 어쩔 거야. 온 가족이 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게 됐잖아. 김 여사는 계속해서 신음하며 민준을 탓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랑 동생들이 자꾸 이서연한테 집안일 시키라고 했잖아요. 이제 걔가 가버렸으니까 만족하세요? 민준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니를 감싸거나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아이들 밥을 챙겨야 하는지를 두고 매일 싸웠습니다. 민주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예전 회사들에 지원했지만 모두 그가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친구들에게 동정의 눈빛을 받거나 더 심하게는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된 신사가 아니라 빚에 쪼들리는 실패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널 고소하려고 해. 네가 사기를 쳤고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윤 오빠는 약간 웃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다고요?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자기는 혼전 약정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고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오빠가 맞고소 서류 준비했죠? 녹음 파일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나를 학대하고 강요했으며 그가 자신의 탐욕으로 집을 파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법적 대결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혼전 약정서는 유효한 법률 문서였고 매매 계약서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주는 초췌한 모습과 구겨진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두려움과 절망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도윤 오빠는 증거들을 날카롭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준이 저에게 시중 들기 싫으면 당장 꺼져 라고 소리치는 녹음 파일과
그의 가족의 자랑 섞인 대화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판사는 민준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민준과 그의 가족이 6년 동안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저의 혼전 약정서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소송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약정서 규정에 따라 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참담하게 패배했고 상황을 뒤집을 희망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저를 괴롭히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을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정의를 되찾은 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저는 리모델링이 끝난 새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서재 책상은 예전 김 여사의 소파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세련되었으며 더 이상 지저분함과 혼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대신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되찾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의존적이고 잔인한 자들에게 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단호하게 승소한 후 저는 과거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았습니다. 50억짜리 집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나 구속 없이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제 재탄생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완전히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 반 동안 집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기, 수도, 바닥재 교체부터 커튼 하나를 고르는 것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했습니다. 저는 집의 모든 구석이 민준 가족의 사소하고 혼란스러운 요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저의 세련됨,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방은 한 사람이 요리하기에 적합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제가 만든 호화로운 식사를 차리던 큰 식탁을 없애고 대신 제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작은 밥알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8명의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기에 큰 주방이 필요 없었습니다. 거실은 계획대로 제 개인 사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월넛 책상이 놓였습니다. 김 여사의 고급 가죽 소파는 팔아버리고 대신 심플하고 세련된 손님용 응접 세트를 두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욕의 중심지였던 곳을 제 경력과 지성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금융 컨설팅 회사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회사에서의 6년간의 고위직 경험과 김도윤 변호사와의 좋은 관계 덕분에 제 회사는 빠르게 큰 계약들을 따냈습니다. 저는 민준이 사랑했다가 버렸던 그 여성,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이서연의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력에서의 성공이야말로 저를 경멸했던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여사는 내가 돈 벌어봤자 이 집 식구들 시중드는 데나 쓰는 거지 라고 말했었죠. 이제 저는 돈을 벌어 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도윤 오빠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종종 제 사무실, 즉 예전의 거실로 와서 업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지금처럼 네가 빛나는 걸 본 적이 없어. 모든 걸 되찾았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너 자신을 말이야.
어느 날 오후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혼전 약정서랑 오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사랑과 허울뿐인 자존심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오빠의 이성을 믿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재건이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복수가 제대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계속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예전 회사들로부터 거절당한 민주는 남은 5천만 원으로 작은 사업에 투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제 돈에 의존하고 지시에 따르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금방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돈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빚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김 여사는 병약해졌고 미나와 민지는 실업 상태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사회 보조금과 먼 친척들의 마지못한 도움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6년간의 악랄함, 잔인함, 그리고 맹목적인 탐욕에 대해 그들이 치러야 할 합당한 대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4개월간의 침묵 끝에 민주는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변호사인 도윤 오빠를 통해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그 자가 다시 날 찾아왔어. 내 사무실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돈이 한 푼도 없고 어머니가 위독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죠. 얼마나 필요하대요? 어머니 수술비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고 하더군. 도윤 오빠가 전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빠. 그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할 뿐이죠. 항상 비겁하고 체면만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이용해서 애원하는 거고요.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민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민준 씨, 당신은 더 이상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서연 씨는 당신에게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었고 그게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해결되었고 당신은 패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질서 방해 및 법원 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도윤 오빠가 전했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님,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문 밖에서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 예전에 그 세련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어머니 마지막으로 뵙게 해줘. 위독하시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제발 부탁이야. 너 자비로운 사람이잖아. 5억만 줘. 그럼 서울을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올게.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과 증오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차가운 냉정과 무관심만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 제 이성을 흐리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을 주면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의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박민준 씨. 제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민준과 경비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집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고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에요. 6년 전 당신이 저에게 시중 들기 싫으면 꺼져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 말대로 했어요.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은 당신들의 잔인함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책임이에요. 당신과 함께 이 집에서 호의호식했던 미나 씨와 민지 씨를 찾아가세요. 당신에게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다시는 제 앞이나 이 집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경비원이 민준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체면도 없이 어둠 속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다시 앉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잔인함은 제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악독하고 사기꾼 아내이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죠. 글이 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단호하고 공개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도윤 오빠는 이혼과 주택 매각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은 상세한 보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몇몇 주요 경제 및 법률 전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게재될 것이었습니다. 보도 자료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날카로웠으며 전적으로 법적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제가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혼전 재산 약정서 규정에 따라 공동 재산으로부터 주택을 다시 매입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저의 초기 기여금 35억 원과 합의된 정신적 손해배상금 11억 5천만 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이 6년 동안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무급 가사도우미로 취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음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민준의 소송을 기각하고 그에게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한 법원에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보도 자료가 게재되자마자 특히 경제 및 금융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의 반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동정하는 대신 그의 탐욕, 비겁함, 그리고 잔인함을 비난했습니다. 예전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민준의 체면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어떤 친구도 사업 파트너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공개적인 발표가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강하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성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제 금융 컨설팅 회사는 제 개인 재무 및 법률 관리 능력의 날카로움과 결단력을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보도자료가 게재된 지 며칠 후 신우이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들의 예전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낯선 번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새언니, 미쳤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우리 오빠 온 동네에 망신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요? 오빠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안 되죠. 미나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미나 씨, 제 목소리는 차갑도록 평온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스스로를 망친 거죠. 저는 단지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저를 가사도우미로 여겼죠. 이제 온 사회가 누가 정말 비열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민준 씨에게 전하세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힌다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요.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이 마지막 일격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명예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제 50억짜리 집에서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구경하던 중 뜻밖의 미나와 민지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세련되고 화려했던 두 시누이는 이제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인 매대에서 유행이 지난 옷들을 훔쳐보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손에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우리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저를 피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마지막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저는 비꼬는 기색 없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민지가 더듬거렸습니다. 쇼핑하러 왔어요. 두 분은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잘 지내긴 뭐가 잘 지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어. 미나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나 씨, 누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라고 했는지, 누가 저를 무시하고 민준 씨를 부추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지 제게 속한 것과 공정함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일하지 않고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게 당신들이 오늘 여기 있는 이유예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위독하시다고요. 오빠는 실업자라 치료비도 없는데. 너 양심도 없어? 어쨌든 너도 예전엔 우리 집 며느리였잖아. 민지는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들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신들 어머니에 관해서는 제가 민준 씨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는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날려버렸죠. 그건 그의 결정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볼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두 분께 조언하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스스로를 책임지세요. 다시는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무의미한 대화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 쪽의 먼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그들을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김 여사가 정말 위독해. 치료비가 없어서 그 친척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와 민준 씨, 가족의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저는 6년간의 학대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제 삶을 고의로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나약함과 친절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제가 쟁취한 평화와 공정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제 삶은 완전히 화려한 새 장을 열었습니다. 제 회사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윤 오빠와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서 성공과 외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도윤 오빠가 저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오빠는 저를 파트너 미팅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저는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은 현재 대기업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네. 요즘 너 아주 유명하던데. 이혼 후 재탄생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용기와 결단력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내 이혼 소식 들었어. 다들 네가 너무 강하다고 하더라. 민준 씨, 요즘 아주 엉망이라던데. 수지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 신경 안 써. 수진아, 내 인생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다 치렀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우연히 민지 씨를 만났어. 중고 물건을 팔고 있더라. 날 알아보고는 내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늘어놓으려고 하더라. 네가 자기 가족을 해쳤다고 말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겠지. 자신들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해야 하니까. 김 여사님이 안 됐더라. 아주 위독하시대. 돈이 없어서 하급 공공병원에 누워 계신다던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수진아. 그분은 나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방조하고 부추긴 사람이야. 난 조금도 후회 없어. 그분을 돌볼 책임은 민준 씨, 미나 씨, 그리고 민지 씨에게 있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결의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악독한 여자가 아니라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픈 얘기는 그만하자. 너랑 김도윤 변호사님 아주 잘 어울리더라. 그분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수진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윤 오빠가 고개를 돌리다 제 시선과 마주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의 냉정함과 단호함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관계의 기초가 양보나 동정이 아니라 존중과 평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윤 오빠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널 만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있어. 내가 이혼 사건을 해결하고 경력을 재건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대.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누구든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영광스러운 여정이었고 제가 바로 그 창조자였습니다.
어느덧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았고, 저는 자유롭고 부유하며 존중받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진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학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전할 소식이 있어. 김 여사님, 돌아가셨대. 오늘 아침 병원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심지어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관심과 평온함 뿐이었죠. 알았어. 수진아,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쪽 친척들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 보인대. 네가 조문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예전엔 시어머니셨잖아.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난 갈 책임이 없어. 그분은 날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고 나도 그분을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 6년간 함께 살면서 내게 그분은 학대와 모욕을 부추긴 사람일 뿐이었어. 난 가지 않을 거야.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민준 씨, 아주 절망스러워 보이더라. 널 찾아갈 것 같아. 수진이 경고했습니다. 날 찾지 못할 거야. 전화번호도 주소도 바꿨어. 도윤 오빠를 통해 연락하려고 하면 오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는 자신의 결과에 스스로 맞서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도윤 오빠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아주 분노해 있어. 네가 치료비를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어머니가 간접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 너 보고 장례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요구하더군.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를 괴롭힌다면 형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말했어. 어머니를 돌볼 책임은 그들 3남매에게 있지. 너에게는 없다고. 그리고 너를 찾아 분풀이할 시간에 어머니의 장례나 잘 치르라고 했지. 도윤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윤 오빠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가 항상 저를 가장 단호하게 보호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환도 조이의 말 한마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일에 매달렸고 저녁에는 제 집에서 도윤 오빠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굴욕에 대한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위한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무관심이야말로 복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의 어떤 감정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저에게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냉랭하고 힘겹게 치러졌습니다. 민준, 미나, 민지는 장례식 내내 조의금을 나누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고 피로와 돈 문제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켰구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이 자초한 길이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모든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들은 의존, 탐욕, 그리고 악함을 선택했지. 나는 독립, 강인함, 그리고 공정함을 선택했고, 그게 차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죽음은 저와 민준 가족 사이에 희미한 연결고리를 끊는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김 여사의 죽음 이후
모든 재정적 부담과 가족 부양의 책임은 민준, 미나, 민지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비난하거나 의지할 어머니가 없어졌음에도 삼남매는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가난, 비좁음, 그리고 실패는 그들을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된 민주는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업자가 되어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이제 실업 상태로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미나와 민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경찰인 제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나랑 민지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관심 없어. 무슨 일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체포됐어. 경찰이 소액 온라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온라인 판매자들의 계약금을 가로챘대. 그녀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게으름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자들은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민준 씨랑 관련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지만 경찰이 민준을 신문하기 위해 찾고 있어. 민준은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야. 그들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길이야. 난 개입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건 끝났어. 며칠 후 도윤 오빠는 저에게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소액 사기 사건과 미나, 민지의 구속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수배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준이 사기로 얻은 돈을 모두 탕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보이지?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탐욕과 의존적인 습관이 그 삼남매 모두를 파멸시켰어.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기쁘진 않아요, 오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건 알아요. 그들은 오래전에 명예와 도덕을 잃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더 이상 혼란, 걱정,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경력, 돈, 존중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나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진정한 복수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구하고 재탄생하며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혼 후 거의 3년, 저는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제 회사는 지점을 추가로 열었고 저는 제주도에 휴양 빌라를 하나 더 샀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는 약혼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체증에 걸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찢어진 옷, 초췌한 얼굴. 그건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세련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남자는 이제 노숙자 거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이 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깊게 파인 눈은 공허함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씨. 제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제 고급차를 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애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너 잘 지내. 아주 잘 지내요. 모든 걸 되찾았고 곧 결혼해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 비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왔어요. 이걸 받으세요. 저는 돈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도움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6년간 속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으로 더 정직한 삶을 살고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길 바라요. 민주는 봉투를 들었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비겁한 놈이었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미나랑 민지는 감옥에 갔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제 자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평안을 찾길 바라요. 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민준의 몰락은 더 이상 저에게 통쾌함이나 승리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탐욕과 악함의 필연적인 결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복수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민준과의 마지막 만남 후 6개월, 저와 도윤 오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화려하게 장식된 제 50억짜리 집에서 따뜻하고 세련되게 열렸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항상 저를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남자, 도윤 오빠의 곁에 섰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저는 한때 모욕의 전쟁터였던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한때 지옥이었던 곳을 저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넌 강하게 이겨냈구나.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엄마.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와 도윤 오빠의 결혼은 이해, 존중, 그리고 평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1, 3, 그리고 재정적인 결정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도윤 오빠는 결코 자신의 경력이나 가족의 필요를 저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닌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결혼 후 저는 계속해서 회사를 발전시켰고 도윤 오빠도 저를 온 마음으로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친척도 함께 살게 할 계획 없이 신혼생활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았던 6년을 값비싼 교훈으로 되돌아봤습니다. 순수함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날카로움과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짓밟히기 위해 나약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싸워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민준이 여전히 궁핍과 실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다음 해 저와 도윤 오빠에게는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더 이상 과도한 책임을 지거나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일날
저는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도윤 오빠와 딸을 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무슨 생각해? 도윤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걸 얻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야,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여자야.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제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진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노숙자로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미나와 민지는 출소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힘겹게 살며 예전의 풍족한 생활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 게으름, 그리고 악함이 결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 결과는 그들의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행복과 성공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지은 성에서 저 자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도윤 오빠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우편으로 받은 편지야. 발신 주소가 불분명한데 네가 읽어봐야 할 것 같아. 도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익숙한 휘갈겨 쓴 글씨체는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매우 짧았고 더 이상 애원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는 내게 돈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 위해 쓰는 거야. 나는 내 체면과 탐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망쳤어. 네가 옳았어. 너는 똑똑하고 강한 여자야. 행복하길 바라.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저는 편지를 읽고 접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민준도 진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요. 저는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죠. 그 편지야말로 과거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도윤 오빠와 딸을 안았습니다. 저의 복수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구원, 독립, 그리고 재탄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더 이상 어떤 모욕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지혜와 용기로 승리한 저 자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